당신 아버지가 15년 동안 다른 가족과 살았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새벽 5시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휴대폰이 3번 울렸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과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통장 잔액 3억 2천만 원. 아버지가 남긴 수첩 한 권. 그 안에 적힌 마지막 질문.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이것은 한 아버지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영철아, 물 좀. 아버지 목소리는 가늘었다. 나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 아버지 입술에 댔다. 물이 입가로 흘러내렸다. 닦아드리면서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손이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았다. 혈관이 파랗게 비쳤다. 중환자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소리였다. 새벽 4시에 경비 근무를 시작한다. 오전 8시까지 아파트 단지를 돌고 집에 돌아가 2시간 눈을 붙인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온다. 하루에 2번, 이 병실과 경비실을 오간 지 3달째였다. 경비복 주머니엔 약 봉투가 구겨져 있었다. 고혈압약, 당뇨약, 무릎 연골 주사 처방전. 내 것이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내 약은 한 달에 1번만 지어 먹었다. 병원에서 한 달에 2번은 드셔야 합니다 했지만 돈이 없었다. 아버지, 조금만 버텨요. 대답이 없었다. 산소호흡기만 쉬익쉬익 소리를 냈다. 초록색 불빛이 깜빡거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새 링거를 걸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고 나갔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벽에 붙은 수납함 위에 약 봉투가 쌓여 있었다. 처음엔 3-4개였다. 지금은 20개가 넘는다. 하얀 봉투마다 검은 글씨로 약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약가, 링거비, 검사비. 매일 10만 원씩 빠져나갔다. 통장 잔액은 200만 원. 대출은 3천만 원. 퇴직금은 이미 병원비로 사라졌다. 형한테 100만 원 빌렸다. 형도 사정이 어렵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다.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인 휴대폰이었다. 낡은 폴더폰. 화면에 미등록이라고 떴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다. 누가 전화를 걸든 받아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벨소리가 병실 안을 울렸다. 잠시 뒤 멈췄다. 나는 안도했다. 그런데 다시 울렸다. 또 미등록 번호였다. 나는 또 받지 않았다. 누군지 궁금하긴 했다.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전화를 받아서 뭐 하나 싶었다.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벨소리가 서랍 안에서 작게 울렸다. 점점 작아지다가 멈췄다. 그게 모든 시작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깐 눈을 떴다.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눈동자 초점이 흐릿했다. 입술이 까딱였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귀를 가져다 댔다. 입냄새가 났다. 약 냄새였다. 아버지가 속삭였다. 미안. 그 한마디만 들렸다.
나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잘못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힘없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호흡이 더 얕아졌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병실을 채웠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알람 소리에 깼다. 아니었다. 심전도 기계 소리였다. 새벽 5시 아버지는 숨을 거뒀다. 심전도 기계에서 긴 삐소리가 났다. 초록색 선이 일자로 펴졌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2명, 3명. 하얀 가운이 펄럭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의사가 왔다. 청진기를 아버지 가슴에 댔다. 고개를 저었다. 시각 새벽 5시 13분. 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손을 놓지 못했다. 손이 식어가는 게 느껴졌다. 따뜻함이 빠져나갔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참 뒤에 형이 받았다. 형, 아버지 돌아가셨어. 형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말했다. 알았어.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병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간호사가 아버지 몸을 정리했다. 하얀 천을 덮었다. 링거를 빼냈다. 산소호흡기를 껐다. 기계 소리가 멈추자 병실이 조용해졌다. 그 전화를 그때 받았더라면 이 장례식은 달라졌을까? 장례식장을 예약했다. 제일 작은 방. 하루 20만 원. 각자 10만 원씩 형과 내가 반씩 냈다. 동생은 돈 없다며 오지도 않았다. 전화했을 때 형 미안해. 나도 사정이 안 좋아 했다. 형은 그냥 둬. 어차피 안 올 거야 했다. 우리는 말없이 빈소를 꾸몄다. 영정사진은 10년 전 사진을 썼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웃은 사진이었다. 그때도 웃음이 환하진 않았다.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미소였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 있었다.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으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였을까? 빈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집은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낡은 철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현관에 들어서니 먼지 냄새가 났다. 아버지 방문을 열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나무, 먼지, 그리고 약간의 담배 냄새. 아버지는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도 방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엔 달력이 걸려 있었다. 작년 달력이었다. 갈지 않은 채로 12월에 멈춰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 한 권이 보였다. 까만색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오래 만지작거린 흔적이었다. 나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펼쳤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전화번호가 빼곡했다. 형 번호, 내 번호, 동생 번호, 회사 동료들 번호, 김대리, 이 과장, 박 부장, 단골 식당 번호, 병원 번호, 약국 번호, 아버지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 없는 번호 하나. 010-365-9835. 다른 번호들은 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번호만 숫자만 적혀 있었다. 이상했다. 왜 이름을 안 적었을까? 수첩을 계속 넘겼다. 중간쯤에 메모 페이지가 있었다. 뒷장에 메모가 있었다. 아버지 필체였다. 조금 흔들리는 글씨였다. 매달 200만 원, 은희.
나는 수첩을 덮었다. 은희? 누구지? 평생 아버지한테서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었다. 아버지 친구, 친척, 회사 동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서랍을 더 뒤졌다. 안경집, 볼펜, 오래된 수첩 몇 권, 그리고 통장 한 권이 나왔다. 파란색 표지의 농협 통장. 모서리가 해졌다. 나는 통장을 펼쳤다. 마지막 잔액 30만 원. 입금 내역을 봤다. 2달 전이 마지막이었다. 70만 원 입금, 40만 원 출금. 그 전 달도 비슷했다.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됐다. 이게 전부라고? 평생 일한 사람이다. 40년 넘게 회사 다녔다. 우리 학비도 다 대줬다. 형 대학, 내 대학, 동생 대학. 집 전세도 놓았다. 결혼식 비용도 보탰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남은 돈이 30만 원? 말이 안 됐다. 퇴직금은? 연금은? 다 어디 갔나 수첩 메모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매달 200만 원, 은희. 형에게 전화했다. 벨이 3번 울리고 형이 받았다. 형, 은희라는 사람 알아? 은희? 누구?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다. 아버지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어. 매달 200만 원 준다고. 뭐? 형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나도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형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다른 통장 없어? 다 찾아봤어? 없어. 30만 원짜리 하나뿐이야. 이상한데. 아버지가 돈을 어디 썼을까? 나도 그게. 잠깐 침묵이 흘렀다. 형이 말했다. 내일 빈소에서 얘기하자.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첩을 다시 들었다. 천천히 넘겼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번호 페이지를 지나 메모 페이지로 갔다. 매달 200만 원, 은희. 그 뒤로도 몇 장 더 넘겼다. 마지막 장이 나왔다. 거기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너무 작아서 눈을 가까이 가져갔다. 미안하다. 두 집 모두에게. 가슴이 철렁했다. 두 집, 무슨 두 집? 아버지한테 다른 집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뜻인가? 나는 수첩을 덮었다. 다시 펼쳤다. 다시 읽었다. 글씨는 그대로였다. 미안하다. 두 집 모두에게. 옷장을 열었다. 아버지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낡은 셔츠, 바지, 점퍼. 옷장 맨 위를 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손을 뻗었다. 낡은 가방이 만져졌다. 끌어당겼다.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기침이 나왔다. 가방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 내 사진, 형 사진, 동생 사진, 어머니 사진, 흑백 사진도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였다.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리고 본 적 없는 사진 한 장. 아버지가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다. 컬러 사진이었다. 비교적 최근 사진 같았다. 여자는 40대쯤 되어 보였다. 아버지 옆에 서서 웃고 있었다. 아버지도 웃고 있었다. 환한 미소였다. 사진 뒷면을 봤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05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도로 옷장 위에 올려놓았다.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버지 방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한참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희, 매달 200. 두 집 모두에게. 낯선 여자.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장례 첫날 오후 2시. 빈소에 조문객이 몇 명 왔다. 아버지 회사 동료들이었다. 5명쯤 됐다.
모두 60대였다. 검은 양복을 입고 왔다. 영정 앞에서 절을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사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빈소 한쪽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소주잔이 오갔다. 아버지 얘기를 했다. 박 과장 참 성실했어. 한 사람이 말했다. 맞아. 말수는 없었는데 일은 확실했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조용한 사람이었어. 회식 자리에서도 별로 안 웃었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자꾸 만지작거려졌다. 모서리가 손에 닿았다. 이름 없는 전화번호. 매달 200만 원, 은희. 두 집 모두에게 아버지가 남긴 암호 같았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 저녁 6시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갔다. 빈소엔 나와 형만 남았다. 형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피곤해 보였다. 나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10년 전 그 미소. 왜 그렇게 웃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며 그 사진을 찍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주머니에서 꺼냈다. 모르는 번호였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나는 받지 않으려다가 문득 수첩이 떠올랐다. 혹시 그 번호? 010-365-9835. 수첩을 꺼내 확인해 봤다. 맞았다. 똑같은 번호였다. 손이 떨렸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혹시 박정호 씨 유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다시 말했다.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아셨는데요? 나는 물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장례식장 주소만 알려주시면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형을 봤다. 형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주소를 알려줬다. 서울시 강서구 어쩌구 장례식장 3층 5호실입니다. 여자는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나는 한참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형이 일어났다. 누구야? 목소리가 졸린 것 같았다. 모르는 여자야. 아버지 아는 사이래. 뭐라던데? 내일 아침에 온대. 장례식장 주소 물어봤어. 형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데. 나도. 형이 소파에 다시 누웠다. 그냥 친구겠지. 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이름 없는 전화번호를 봤다.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우연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우리 번호를 알려줬을까? 아버지 휴대폰 서랍에 넣어둔 게 생각났다. 병실 서랍. 그 전화들도 이 여자였을까? 마지막 장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미안하다. 두 집 모두에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뭔지는 몰랐다. 아직은. 형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빈소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소파 한쪽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내일 아침 그 여자가 온다. 누구일까? 왜 아버지를 아는 걸까? 매달 200은이. 그 은희가 이 여자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새벽 3시까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9시. 빈소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남자아이는 10살쯤, 여자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다. 둘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영정 앞에 섰다. 한참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절을 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절을 했다. 서툰 동작이었다. 여자아이는 절하다가 비틀거렸다. 엄마가 손으로 받쳐줬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를 봤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김은희입니다. 형과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내려다 말았다. 여자는 우리 앞에 섰다. 아이들은 여자 뒤에 서 있었다. 남자아이가 나를 봤다. 눈이 컸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들렸다. 복도에서 다른 빈소 조문객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박정호 씨와 15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빈소 공기가 멎었다. 형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다.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컸다. 여자가 움찔했다.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고인의 자식입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형이 소리쳤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엄마 뒤로 숨었다. 사실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투명 파일에 넣어져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진 몇 장. 형이 서류를 낚아챘다. 손이 거칠었다. 나도 옆에서 봤다. 형 어깨 너머로 서류가 보였다. 주민등록 등본이었다. 세대주 박정호. 주소는 경기도 어딘가였다. 세대원 명단이 적혀 있었다. 김은희 45세, 박준서 10세, 박지민 8세. 발급일자는 일주일 전이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봤다. 박정호의 자녀로 박준서, 박지민이 적혀 있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다. 법적으로 인정된 자식이었다. 사진도 봤다. 여러 장이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영정 사진의 억지 미소가 아니었다. 환한 미소였다. 아이들을 안고 여자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며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펼쳤다. 매달 200만 원, 은희. 그 메모를 여자에게 보여줬다. 손이 떨렸다. 이게 당신 얘기였군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자는 수첩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이 매달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졌다.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형이 소리쳤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쿵 소리가 났다. 커피잔이 흔들렸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뒤에서 울기 시작했다. 남자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았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작은 목소리였다. 나는 형을 말렸다. 형, 진정해. 팔로 형을 막았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게 진정할 상황이야? 형이 나를 뿌리쳤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는 않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장례 끝나고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재산 문제도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재산? 형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아버지 통장엔 30만 원밖에 없어. 여자는 가방에서 통장 한 권을 꺼냈다. 낡은 파란색 통장. 농협이었다. 나는 그 통장을 봤다. 내가 아버지 방에서 찾은 통장과 똑같이 생겼다. 같은 은행, 같은 색깔. 여자는 통장을 펼쳤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줬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잔액 3억 2천만 원. 숫자가 선명했다. 쉼표가 찍혀 있었다. 32000000. 나는 숫자를 세어봤다. 틀림없었다. 3억 2천만 원.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3억 2천만 원. 나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봤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형은 말을 잃었다. 입만 벌리고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자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조심스럽게. 이 통장은 박정호 씨가 1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넣어준 돈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눈은 붉어져 있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한 번도 걸으신 적 없으셨어요.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나는 수첩을 펼쳤다. 매달 200만 원, 은희. 그 메모를 다시 봤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봤다. 아버지 필체였다. 조금 흔들리는 글씨. 연필로 쓴 글씨였다. 여자에게 물었다. 이게 당신 얘기였군요.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이 매달 생활비를 주셨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5년이면 180개월이니까. 여자는 계산하듯 말했다. 3억 6천만 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생활비로 쓰다 보니 3억 2천만 원 남았습니다. 나는 약 봉투를 떠올렸다. 병원복도 벤치에 쌓여있던 하얀 봉투들. 20개가 넘는 봉투. 병원비 아껴 쓰던 아버지. 링거 하나 맞는데도 이거 꼭 맞아야 하나 물어보던 아버지. 검사 한 번 할 때마다 다음에 하면 안 되나 망설이던 아버지. 약값 때문에 내 약까지 못 지어 먹게 했던 아버지. 그 돈은 우리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매달 200만 원씩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한테는 10만 원도 제대로 안 주면서 형 결혼할 때도 500만 원밖에 안 줬다. 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집들이 선물도 제대로 못 사왔다. 손주 돌잔치 때도 100만 원 줬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매달 200만 원. 형이 테이블을 쳤다. 손바닥으로 3개 쳤다. 탁 소리가 크게 났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목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다. 복도에 있던 장례식장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손을 흔들었다. 괜찮습니다. 직원이 물러갔다. 여자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통장 내역을 보시면 압니다. 여자는 통장을 다시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넘겼다. 2010년 3월 200만 원 입금. 4월 200만 원 입금. 5월 200만 원 입금. 페이지마다 같은 금액이 찍혀 있었다. 나는 수첩을 계속 넘겼다. 마지막 장까지. 미안하다. 두 집 모두에게.
그 메모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여자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이 메모를 언제 쓴 건지 아십니까? 수첩을 보여줬다. 여자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늘 미안해 하셨어요. 저희한테도 당신들한테도. 여자 목소리가 작아졌다. 당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들 셋이 있다고. 다 장성했다고. 손주도 있다고. 미안하면 왜 이렇게 산 겁니까? 형이 소리쳤다. 왜 두 가족을 만든 겁니까? 왜 우리한테는 숨긴 겁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뒤에서 울기 시작했다. 남자아이가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우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된 거야? 여자가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잘못 없어. 할아버지도 나쁜 사람 아니야. 여자아이도 울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코를 훌쩍였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 잘못은 아니었다. 태어난 게 잘못이 아니었다. 그 순간 분노보다 먼저 온 건 배신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더 사랑한 가족이 따로 있었다. 매달 200만 원씩 줄 수 있는 가족.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가족. 사진 찍을 때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가족. 아이들 손잡고 놀이공원 갈 수 있는 가족. 바닷가에서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가족. 우리는 의무였고 저들은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키워야 했다. 낳았으니까. 책임이니까. 그래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의무를 다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반면 저들은 선택이었다. 아버지가 원해서 만난 가족. 사랑해서 함께한 가족. 그래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사진 속에서처럼.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더 꺼냈다. 두꺼운 봉투였다. 이건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보험증서, 전세계약서, 그리고 여자는 말을 멈췄다. 21번 크게 쉬었다.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형이 되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여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하얀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다. 또박또박 쓴 글씨였다. 아들들에게.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가 가벼웠다. 뜯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아버지 글씨였다. 연필로 쓴 글씨. 조금 흔들렸다. 아팠을 때 쓴 것 같았다. 영철아, 성훈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 너희한테 못한 말이 있다. 미안하다. 은희와 아이들을 만난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였다. 외로웠다. 너희는 이미 다 컸고 각자 가정을 꾸렸고 나는 혼자였다. 빈집에 혼자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은희를 만나고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아이들이 생겼다. 다시 아버지가 됐다. 아니, 할아버지가 됐다. 그 아이들 웃음소리가 좋았다. 할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가 좋았다. 하지만 너희를 버린 건 아니다. 다만 두 가족을 모두 지킬 능력이 내게 없었다. 돈도 시간도 부족했다. 양쪽 모두에게 미안했다. 재산은 많지 않다. 통장은 은희와 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보험금은 은희한테 줬다. 아이들 키워야 하니까. 전세금도 은희 명의다. 너희한테 많이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은희와 아이들도 사랑했다. 둘 다 버릴 수 없었다. 둘 다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됐다. 그게 내 죄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종이를 접었다. 손이 떨렸다. 형에게 건넸다. 형이 읽었다.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형이 우는 걸 처음 봤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주머니에 넣었다. 여자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다. 빈손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우리는 상속자가 아니라 뒤늦은 구경꾼이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조용히 체계적으로 다른 가족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통장명의 변경, 보험 수익자 지정, 전세 계약, 그리고 마지막 편지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였다. 우리만 몰랐다. 여자는 서류를 정리했다. 천천히 하나하나. 보험 증서를 봉투에 넣었다. 전세 계약서를 넣었다. 통장을 넣었다. 그리고 가방을 닫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으로는 제 권리입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권리? 당신이 무슨 권리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다. 저도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자식입니다. 나는 끼어들었다. 형, 그만해. 손으로 형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으셨어. 형이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뭐? 형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정해놨다고? 우리 동의도 없이? 유언장 받잖아. 나는 말했다. 아버지 뜻이야. 형이 소리쳤다. 뜻이면 다야? 평생 우리 키워놓고 마지막에 이따위로 정리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고? 손으로 테이블을 쳤다. 커피잔이 넘어졌다. 커피가 쏟아졌다.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번졌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 말이 맞았다. 평생 우리를 키웠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냈다. 그게 부모 의무라지만 그래도 했다. 그런데 마지막엔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 동의도 구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유언장은 남아 있었다. 법적 효력이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었다. 여자가 말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장 3억 2천만 원 중 절반은 제 몫입니다. 공동명의 통장이니까요. 나머지 절반인 1억 6천만 원이 상속 재산입니다. 형제분들이 나누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1억 6천만 원. 형이 중얼거렸다. 셋이 나누면 5,300만 원씩이네. 계산기를 두드렸다. 160, 0, 나누기 3, 5333. 5,300만 원 조금 넘었다. 보험금 8천만 원은 제가 받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다.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으니까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도 제 명의입니다. 전세 계약서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아버지 전 재산, 통장 3억 2천만 원, 보험금 8천만 원, 전세금 1억 5천만 원, 합치면 5억 5천만 원. 그중 우리한테 오는 건 1억 6천만 원. 나머지 3억 9천만 원은 저 여자 목. 70대 1. 아버지는 재산의 70%를 저 여자한테 줬다. 30%를 우리한테 줬다. 우리 셋이서 나눠 가지라고. 한 명당 10%씩. 형이 말했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뭐였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뭐였을까? 아들, 가족, 혈육? 맞다.
그랬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의무의 대상, 책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다.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족. 혈육이니까, 같은 피가 흐르니까 당연히 가족이라고 믿었다. 아버지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아버지에게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매달 200만 원씩 줄 수 있는 가족.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가족. 사진 찍을 때 억지 미소 짓지 않아도 되는 가족. 손잡고 놀이공원 갈 수 있는 가족. 밤에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가족. 우리는 의무였고 저들은 사랑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편지에 그렇게 썼다. 하지만 사랑하지도 않았다. 아니, 사랑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의무에서 나온 사랑이었다. 선택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었다. 저들은 선택이었다. 아버지가 외로워서 선택한 가족. 다시 살고 싶어서 선택한 가족. 웃고 싶어서 선택한 가족.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다.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미 자랐으니까. 이미 가족이었으니까. 여자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가 났다. 발인은 언제입니까? 여자가 물었다. 내일 아침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못 드렸으니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내드려야 하고요. 여자는 아이들 손을 잡았다. 일어섰다. 남자아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또 와야 돼? 응.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날이야. 인사드려야지. 여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여자는 빈소를 나가려다 멈췄다. 우리를 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저는 외로웠고, 그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문이 닫혔다. 여자와 아이들이 나갔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다. 형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중얼거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미안하다. 두 집 모두에게. 그 메모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는 미안했다. 양쪽 모두에게. 우리한테도 저들한테도. 하지만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미안하면 왜 그렇게 살았나? 미안하면 왜 두 가족을 만들었나? 미안하면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나? 미안하면 왜 마지막까지 숨겼나?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영정사진 속에서 억지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 믿음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가족이라는 믿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 우리가 아버지의 전부라는 믿음. 평생 지켜온 믿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유언장 한 장, 통장 한 권, 사진 몇 장으로. 아버지는 두 가족을 만들었지만 어느 쪽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못했고 저들에게 이름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체면을 잃었고 저들은 정체성을 잃었다. 결국 아버지는 양쪽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발인 전날 밤. 빈소는 조용했다. 조문객도 없었다. 오늘 하루 10명 정도 왔다. 아버지 회사 동료들, 먼 친척 몇 명.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 인생이 그랬다. 조용했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형은 소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주 2병째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눈이 풀렸다.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수첩을 다시 펼쳤다. 오늘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계속 펼쳐봤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남긴 다른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넘겼다. 전화번호 페이지. 형, 나, 동생, 회사 동료들, 병원, 그리고 이름 없는 번호. 010-365-9835. 은희 번호였다. 메모 페이지로 넘어갔다. 매달 200만 원, 은희. 그 메모를 또 읽었다. 15년, 180개월, 3억 6천만 원.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준 돈. 마지막 장. 미안하다. 두 집 모두에게. 수첩을 뒤집어 봤다. 뒷표지를 봤다. 가죽이 달아 있었다. 안쪽을 펼쳤다. 거기 뭔가 더 적혀 있었다. 어제는 못 봤다. 아니, 봤는데 제대로 안 읽었다. 너무 작은 글씨였다.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흐렸다. 연필로 쓴 글씨. 눌러 쓰지 않아서 희미했다. 나는 빛에 가까이 가져갔다. 형광등 아래로 수첩을 들었다. 눈을 가늘게 떴다. 글씨가 보였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읽었다. 글씨는 그대로였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아버지도 몰랐던 것이다. 자기가 어느 집 아버지인지, 우리 집 아버지인지, 저들 집 아버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 평생을 고민했던 것이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질문으로 남겼다. 수첩 뒷표지에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글씨로 혹시나 누군가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형이 다가왔다. 비틀거렸다. 술에 취해 있었다. 영철아, 뭐 봐? 목소리가 느렸다. 수첩이야. 형은 내 옆에 앉았다. 또, 응. 아버지가 마지막에 쓴 글 같아. 뭔데? 나는 수첩을 형에게 보여줬다. 뒷표지를 펼쳤다.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형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읽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형이 술잔을 비웠다. 소주를 목구멍으로 넘겼다. 기침을 했다. 아버지도 모르셨나 봐.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 것 같아. 나는 대답했다. 평생 두 집 오가면서도 본인도 답을 모르셨네. 형이 말했다.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다. 수첩만 들여다봤다. 작은 글씨, 아버지 필체,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언제 썼을까? 병원 가기 전? 아니면 더 오래전? 15년 전부터 고민했을까? 아니면 최근에야 깨달았을까? 영정 속 아버지는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웃음은 누구를 향한 웃음이었을까? 우리, 저들, 아니면 아무도 아닌? 카메라를 보며 억지로 지은 미소. 누구에게도 진짜 웃음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 형이 말했다. 영철아. 응. 아버지는 평생 외로웠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곁에 있어도 외로웠고 저들 곁에 있어도 외로웠던 것 같아. 형 말이 맞았다. 아버지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우리 집에선 과거의 아버지였고 저들 집에선 숨겨야 하는 할아버지였다. 어디에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었다. 항상 반쪽이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평생의 질문. 죽을 때까지 답하지 못한 질문. 내일이면 아버지는 땅에 묻힌다. 화장터에서 태워진다. 뼈가루가 된다. 납골당 작은 칸에 들어간다. 그리고 끝이다. 수첩도 함께 묻어야 할까? 아니면 간직해야 할까?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 질문을 묻어야 할까? 아니면 남겨야 할까? 형이 물었다. 영철아, 그 수첩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나는 대답했다. 형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가져.
내가 왜? 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못할 것 같거든. 나는 수첩을 들었다. 무거웠다. 종이 몇 장뿐인데 무거웠다. 아버지 평생이 담겨 있어서 무거웠다. 질문이 담겨 있어서 무거웠다. 나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해할 순 있을 것 같다. 아버지도 사람이었다. 외로웠고 약했고 실수했다. 두 가족을 만든 게 실수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둘 다 지키려고 한 게 실수였다. 능력이 안 되는데 욕심을 부렸다. 결국 둘 다 놓쳤다. 발인 날 아침, 빈소문을 열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고모, 삼촌, 사촌들. 10여 명쯤 됐다. 어젯밤 사이에 소문이 퍼졌나 보다. 고모가 제일 먼저 다가왔다. 60대 중반. 아버지 여동생. 영철아, 들었니? 고모 목소리가 낮았다. 뭐려? 나는 모르는 척했다.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다며. 여자랑 애들 둘 데리고 왔다며. 누가 그러던가요? 다들 얘기하더라.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다. 누가 봤을까? 장례식장 직원? 다른 빈소 조문객? 복도를 지나가던 누군가?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삼촌도 다가왔다. 아버지 남동생. 70대 초반. 형님이 참 그랬어. 평생 성실한 줄 알았는데. 말 수 없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중생활 하실 줄은 몰랐네.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들릴 만큼. 아버지한테 다른 가족이 있었대. 15년이나 숨겨왔대. 애들도 둘이나 있대. 보험금도 다 그 여자 줬대. 재산도 다 넘겼대. 그 소리가 빈소를 채웠다. 복도까지 번졌다. 다른 빈소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다. 수군거렸다. 저기가 그 집이래. 박씨 장례식장. 이중생활 하신 분. 조문객들도 속삭였다. 아침 일찍 온 회사 동료들. 박 과장님 바람 피우셨대. 15년이나 숨겼대. 가족들도 몰랐대.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빈소 구석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다. 쑤시는 것 같았다. 동정 어린 눈빛, 수군거리는 입술, 고개를 젓는 모습,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하룻밤에 사라졌다. 나는 74년을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은 적 없었다. 경비일 15년 했지만 한 번도 지각 안 했다. 주민들한테 인사 잘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꼼꼼하게 챙겼다. 택배와도 친절하게 받았다. 민원 들어와도 웃으며 처리했다. 그렇게 15년을 일했다. 주민들이 알아줬다. 영철 씨 참 성실하시네요. 인사도 잘하시고, 일도 깔끔하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다. 체면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버지가 이중생활 한 집 아들이 됐다. 아버지 때문에 내 체면도 무너졌다. 주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퍼질 것이다. 경비 아저씨 아버지 바람 피웠대. 다른 여자랑 살았대. 그렇게 되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인사에도 못 본 척 할 것이다. 수군거릴 것이다. 뒤에서 손가락질 할 것이다. 10시쯤 여자가 왔다. 어제 그 여자, 김은희, 아이들과 함께 왔다. 남자아이 박준서, 여자아이 박지민. 셋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빈소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친척들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다. 수군거림이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여자는 멈칫했다. 하지만 들어왔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고모가 막아섰다.
빠르게 움직였다. 여자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여자가 멈췄다. 누구세요? 고모가 물었다. 저는 고인의 여동생입니다. 고모가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이 그 여자요? 목소리에 적대감이 실렸다. 빈소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지켜봤다. 친척들, 조문객들, 장례식장 직원까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다. 고모가 계속 말했다. 어떻게 남의 집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형부님이 가족 있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여자가 작게 말했다. 힘들었다고요? 고모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형부님이 이렇게 사신 줄도 모르고 조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나는 고모를 말렸다. 일어섰다. 고모, 그만하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고모를 팔로 막았다. 왜? 고모가 나를 밀쳤다. 이런 여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삼촌도 나섰다. 누나, 진정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고모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부님 평생 쌓은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우리 가문 망신이야.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다. 남자아이가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우리 가자. 무서워. 여자아이는 엄마 옷을 잡고 떨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형이 나섰다.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빈소를 울렸다. 여기 장례식장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싸우지 맙시다. 고모가 형을 봤다. 성훈아, 넌 괜찮아? 이 여자가 내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는데 괜찮지 않아요. 형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는데. 고모가 물러섰다. 삼촌도 뒤로 갔다. 친척들도 흩어졌다. 하지만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작은 목소리로 계속됐다.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애들까지 데리고 왔네. 철면피도 유분수지. 여자는 영정 앞에 섰다. 절을 했다. 2번. 정성스럽게. 아이들도 따라했다. 서툴게 하지만 진심으로. 남자아이가 울면서 절했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여자아이도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빈소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쿵. 그 소리가 빈소에 울렸다.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더 크게. 봤어? 애들 우는 거 불쌍하긴 한데 뭐.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아니야, 애들 잘못은 아니지.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오면 어떡해. 나는 의자에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내 인생이 가장 초라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졌다. 친척들 앞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장례식장 직원들 앞에서 나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다. 이중생활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바람핀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다른 가족 만든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장례가 끝났다. 오전 11시. 영구차가 출발했다. 검은 차였다. 뒤에 흰 국화가 실려 있었다. 형과 나 그리고 친척 몇 명이 따라갔다. 고모, 삼촌, 사촌 둘. 그게 전부였다. 동생은 끝까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차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1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건물, 나무, 산.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내리지 않았다. 화장터는 낡은 건물이었다. 회색 콘크리트, 3층짜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내렸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1월 중순이었다. 겨울이었다. 대기실로 들어갔다. 플라스틱 의자가 놓여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벽에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15번. 우리 차례였다. 1시간을 기다렸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형은 창밖을 봤다. 나는 바닥을 봤다. 고모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삼촌은 눈을 감고 있었다. 방송이 나왔다. 고 박정호님 유족분들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음 목소리였다. 우리는 일어났다. 복도를 걸었다. 신발 소리만 들렸다. 화장로 앞에 섰다. 큰 철문이 있었다. 닫혀 있었다. 직원이 관을 밀었다. 쇠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관이 철문 앞까지 왔다. 직원이 우리를 봤다.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관 앞에 섰다. 형이 관을 만졌다. 나무였다. 차가웠다. 안녕히 가세요. 형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섰다. 관을 바라봤다. 저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 차가운 나무 속에 철문이 열렸다. 관이 들어갔다. 천천히 쇠바퀴 소리가 났다. 덜컹 덜컹. 관이 안으로 사라졌다. 철문이 닫혔다. 쿵. 무거운 소리였다. 불이 켜졌다. 화장로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알았다. 불이 붙었다는 걸, 아버지가 타고 있다는 걸. 대기실로 돌아왔다. 2시간을 기다렸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형은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1시간 만에 돌아왔다. 담배 냄새가 났다. 많이 피운 것 같았다. 방송이 다시 나왔다. 고 박정호님 유족분들 수습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어났다. 복도를 걸었다. 수습실 문을 열었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유골함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하얀 도자기 항아리였다. 작았다. 생각보다 작았다. 사람 한 명이 저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70년 넘게 산 사람. 일하고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 그 모든 게 저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갔다. 직원이 설명했다. 뼈가루입니다. 잘 보관하십시오. 형이 유골함을 받았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예상보다 가벼웠다. 이 정도야? 형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차에 탔다. 형이 유골함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차가 출발했다. 납골당으로 향했다. 30분 거리였다. 납골당은 산 중턱에 있었다. 작은 건물이었다. 2층짜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내렸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나뭇잎이 날렸다. 안에 들어갔다. 복도가 길었다. 양쪽 벽마다 칸이 나눠져 있었다. 작은 문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각 문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고 아무개, 고 아무개. 죽은 사람들 이름이었다. 관리인이 우리를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걸었다. 끝까지 갔다. 여기입니다. 관리인이 빈칸을 가리켰다. 2층 73번. 빈칸이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형이 유골함을 넣으려고 했다. 관리인이 문을 열었다. 작은 공간이었다. 사방 40cm. 그게 아버지 마지막 집이었다. 평생 살던 집보다 작았다. 병원 침대보다 작았다. 관보다 작았다. 형이 유골함을 넣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밀었다. 유골함이 칸 안으로 들어갔다. 딱 맞았다. 관리인이 문을 닫았다. 자물쇠를 채웠다. 딸깍 소리가 났다. 끝이었다. 아버지는 이제 벽 속 작은 칸에 들어갔다. 사방 40cm 공간. 어둡고 좁고 차가운 공간. 이름표를 붙였다. 고 박정호. 생년월일 사망일. 그게 전부였다. 74년 인생이 이름표 한 장으로 정리됐다. 우리는 납골당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형이 담배를 피웠다. 나도 하나 얻어 피웠다. 담배를 피운 지 오래됐다. 10년 만이었다. 연기가 폐를 찔렀다. 기침이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피웠다. 형이 말했다. 영철아, 이제 어떡하지? 뭘?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가 끝났다. 화장했다. 납골당에 모셨다. 이제 뭐하지? 원래 살던 대로 사나? 경비일 나가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게 다인가? 형이 계속 말했다. 상속금 받으면 나는 빚부터 갚아야 돼. 3천만 원. 5,300만 원 받으면 3천 갚고 2,300 남네. 그걸로 얼마나 버티지? 1년? 2년? 나도 마찬가지였다. 빚 2천만 원. 갚으면 3,300만 원 남았다.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약값 내면 얼마 안 남았다. 형이 담배를 비볐다. 그냥 살겠지. 어쩌겠어. 계속 살아야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렸다. 나도 비볐다. 우리는 차에 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형과 헤어지며 말했다. 형, 수첩 어떡할까? 뭐? 아버지 수첩. 같이 묻을까?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까만 가죽 표지. 다른 모서리. 형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가져. 네가 먼저 찾았으니까. 근데 그 수첩이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야. 버리지 마. 형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차에 탔다.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수첩을 들고 펼쳤다. 마지막 장.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그 질문을 다시 읽었다.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저들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아니면 둘 다 아니었을까? 답은 없었다. 아버지도 몰랐다. 나도 모른다. 형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외국에 있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였다. 작년엔 오지도 않았다. 나는 혼자 살았다. 원룸. 전세 5천만 원. 보증금은 은행 대출이었다. 아직 2천만 원 남아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 수첩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꺼냈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읽고 또 읽었다. 아버지, 당신도 몰랐군요. 평생을 살면서도, 두 집을 오가면서도, 매달 200만 원씩 주면서도, 사진 찍으면서도, 웃으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군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였는지, 저들 아버지였는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수첩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형 말대로 아버지 마지막 말이었다. 질문이었다. 대답 없는 질문. 그 질문과 함께 살아야 했다.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렸다. 잠에서 깼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났다. 경비복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74살 경비. 백발. 주름. 처진 눈꺼풀. 아버지가 이중생활한 집 아들. 그게 나였다.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차갔다. 목도리를 둘렀다. 손에 장갑을 꼈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다. 10분 거리였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길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새벽이었다. 경비실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교대 근무자가 일어났다. 하품을 했다. 별일 없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좀 엉망이었고 2층 주민 택배 왔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교대 근무자가 집으로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의자에 앉았다. CCTV 모니터를 봤다. 단지 곳곳이 보였다. 주차장, 놀이터, 정문, 후문. 아무도 없었다. 고요했다. 순찰 카드를 챙겼다. 손전등을 들었다. 단지를 돌 시간이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구름이 없었다. 단지를 걸었다. 동에서 동으로 1호동, 2호동, 3호동, 건물과 건물 사이, 주차장,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장, 체크포인트마다 카드를 찍었다. 삑, 소리가 났다. 기록이 남았다. 새벽 4시 3분, 1호동 후문 통과. 새벽 4시 10분, 2호동 전면 통과.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버지는 두 집의 가장이었다. 우리 집과 저들 집. 양쪽을 오갔다. 이쪽에서 돈을 벌고 저쪽에서 돈을 줬다. 이쪽에서 아버지 노릇하고 저쪽에서 할아버지 노릇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못했고 저들에게 이름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상속금 5,300만 원밖에 못 받았고 저들은 아버지 성을 쓰지 못했다. 법적으론 인정됐지만 세상 사람들 눈엔 숨겨진 가족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어느 집의 가장도 아니었다. 양쪽 모두에게 반쪽짜리 가장이었다. 우리한테는 돈 없는 아버지, 저들한테는 시간 없는 할아버지.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새벽 5시. 커피를 탔다. 믹스커피였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달고 뜨거웠다.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뜻해졌다. 위장이 데워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다. 형이었다. 밤 11시에 보낸 메시지였다. 영철아, 어제 잠 잘 잤어? 나는 답장을 쳤다. 응. 형은? 손가락이 굳어 있었다. 타자가 느렸다. 답장이 왔다. 나도. 거짓말이었다. 형도 못 잤을 것이다. 나도 못 잤다. 3시간밖에 못 잤다. 꿈을 꿨다. 아버지가 나왔다. 병실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서랍에 넣었다. 꿈에서도 그랬다. 커피를 다 마셨다. 종이컵을 구겼다. 쓰레기통에 넣었다. 다시 CCTV를 봤다. 단지는 여전히 고요했다. 불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6시쯤 주민 한 명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이었다. 40대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나갔다. 뒤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주민이었다. 여자 둘. 저 사람 아버지가.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들렸다. 들리게 하려고 한 것 같았다. 나는 듣지 않으려 했다. 고개를 돌렸다.
CCTV만 봤다. 하지만 귀는 들었다. 이중생활했대. 15년이나.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피는 못 속이나 봐. 7시 또 다른 주민이 지나갔다. 중년 여자였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그냥 지나갔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갔다. 빠른 걸음이었다. 8시. 퇴근 시간이었다. 교대 근무자가 왔다. 중년 남자였다. 50대 초반.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네. 나는 대답했다. 인수인계를 했다. 별일 없었어요. 택배 몇 개 왔고요. 3호동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경비실을 나왔다. 반지를 가로질러 집으로 갔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빠르게. 집까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길게. 일주일이 지났다. 형한테서 문자가 왔다. 상속금 들어왔어. 5,300만 원. 나도 통장을 확인했다. 입금됐다. 5,300만 원. 정확히 아버지 평생이 5,300만 원이었다. 74년. 27,000일. 64만 8천 시간. 그 모든 시간이 5,300만 원으로 정리됐다. 은행에 갔다. 대출을 갚았다. 2천만 원. 통장 잔액이 줄었다. 3,300만 원 남았다. 그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계산했다.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병원비 약값 30만 원. 합치면 180만 원. 3,300 나누기 180. 18개월. 1년 반. 1년 반 뒤엔 또 일해야 했다. 경비. 76살까지. 아니면 80까지. 죽을 때까지. 수첩을 꺼냈다. 서랍에서 펼쳤다. 마지막 장.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다시 읽었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매일 읽었다. 아버지도 몰랐다. 평생을 살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 두 집을 오가면서도 매달 200만 원씩 주면서도 아이들 안고 웃으면서도 우리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도 나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두 집의 가장이었지만 결국 어느 집의 가장도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돈을 주지 못했고 저들한테는 시간을 주지 못했다. 우리는 체면을 잃었고 저들은 정체성을 잃었다. 양쪽 모두 불행했다. 아버지, 당신이 지키려던 가족은 도대체 누구였어요? 수첩을 덮었다.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버리지는 못했다. 매일 꺼내봤다. 매일 읽었다. 매일 물었다. 답은 없었다. 며칠 후 다시 경비일을 나갔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일어났다. 경비복을 입었다. 단지로 갔다. 순찰을 돌았다. 주민들을 봤다. 인사했다. 몇몇은 받았다. 몇몇은 피했다. 소문은 아직 남아 있었다. 경비 아저씨 아버지 바람 피웠대. 주민들이 속삭였다. 뒤에서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냥 일했다. 순찰 돌고 택배 받고 쓰레기 정리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소문은 조금씩 잊혀졌다. 새로운 소문이 생겼다. 3호동 누가 이혼했대. 5호동 누가 사업 망했대.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다. 나는 계속 일했다. 새벽 4시 출근, 8시 퇴근, 오후 2시 출근, 6시 퇴근. 매일 반복했다. 수첩은 서랍 속에 있었다. 매일 밤 꺼내봤다.
마지막 장을 읽었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질문을 되뇌었다. 어느 날 밤 수첩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가족이란 같은 피가 아니라 같은 비밀을 끝까지 함께 견딘 사람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비밀을 혼자 견뎠다. 15년 동안 양쪽 가족 모두에게 숨기면서 우리한테는 은희를 숨겼고 은희한테는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혼자 짊어졌다. 그 무게를, 두 가족의 무게를, 두 집의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에 짓눌려 죽었다. 우리는 뒤늦게 알았다. 수첩 한 권으로, 통장 한 권으로, 사진 몇 장으로, 편지 한 장으로. 하지만 견디지 못했다. 그 비밀을 함께 나눌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흘러도, 같은 집에 살았어도, 같은 밥을 먹었어도 비밀을 함께 견디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만 혼자 견뎠다. 죽을 때까지 수첩을 덮었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아버지 질문. 답 없는 질문. 그리고 내 질문. 나는 아버지한테 뭐였을까? 아들이었을까? 의무였을까? 부담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물어볼 수 없었다. 수첩만 남았다. 질문만 남았다. 그리고 나 74살 경비. 아버지가 이중생활한 집 아들. 상속금 3,300만 원 받은 사람. 1년 반 뒤 다시 일할 사람. 그게 전부였다. 당신이라면 수첩에 적힌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나는 어느 집의 아버지였을까? 당신이라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수첩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그 질문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